징역 7년,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난도질하고 내란을 획책했던 자에게 고작 7년이라니요. 1심에서 무죄라던 허위 공보 혐의까지 모조리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 앞으로 쏟아질 재판마다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 끝은 오직 비참한 파멸뿐입니다. 관저 앞에 모여 체포방해 시위하던 비겁한 무리들,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려던 독재자의 오만함, 당신들이 지키려던 건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였음을 오늘 판결이 증명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란과 국헌문란의 죗값은 오직 극형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징역 7년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아넣은 자의 처참한 엔딩, 이제 극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의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7년. 야, 근데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 백대현 선고가 났을 때 네. 우리가 그 의심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줬습니다. 네. 국무위원 9명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했는데 백대현은 이제 2명은 전화하지 않았느냐 해서 빼줬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침해를 받았다. 그거까지 이번에 집어넣어줬습니다. 네. 저는 뭐 구형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7년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네. 쭉 해놓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했었죠. 오이로지 걸렸는데 네. 가명 사유도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갔을 때 굉장히 초범 그거 의미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신 네. 허위 공보.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도 백대현은 이게 뭐 허위 사실이든 뭐든 이거는 얘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원들 이거 어떡하냐 이걸 걱정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네. 우리 법조인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네. 네. 저는 그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형법적 의미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헌법적 의미도 따지면서 맞아. 헌법적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건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준 게 좀 종합적으로 사안을 좀 봐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양형사유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1심 판결에 비해서는 확실히 보완되고 강화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거, 그 소정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 나는 진짜 1심 백대현이 때문에 화 많이 났었거든요. 나 이거 바로 잡아준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리 이진관 판사 재판을 통해서도 약간의 후련함을 느끼셨다면 네. 그 이유가 헌법을 기준으로 애초에 판단을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헌법을 기준으로. 그거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항소심 판결에 걸맞는 수준의 설치를 해줘서 되게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성식 대신 예전에 막타우 대신 뛰어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뭐 우리가 다 연결돼. 이 포레스트 검프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 판사가 저- 윤성식 판사입니다. 우리 한동수 부장님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래요? 네, 저하고 다 법무관 동기들인데 법무관 훈련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공수 지상 훈련 하거든. 막타오가 뭔지 몰라요? 막타오?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예. 11점 몇 네, 미터에서 네. 그렇게 낙하산 뛰어내리는 그거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있는데 네. 이게 하나씩 막 뛰어내리기 때문에 레페 훈련. 네. 아니야 막타오는 그냥 뛰어내리는 그냥,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멈칫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못 뛰거든. 공포심에. 본인이 망설이고 있길래 내가 대신 한 번 더 뛰어줬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오 진짜로?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윤성식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기를 이렇게 기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보셨겠구나.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것들 되게 좀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다 결과들이 예측이 돼서요. 네. 윤성식 부장, 민성철 부장, 이동현 부장이 일부에서 했는데요. 아까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대법원 판결에 쓰는 용어인데 네. 세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아. 저는 7년일까 10년일까 이렇게 계속 쭉 봤는데
이거는 중도적인 그냥 양형을 선택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1심 무죄 이유가 법령상 그 의무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 외신 대변인하고 그 비서관은 그냥 따라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도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는 형식 논리로 판단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아까 성실 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서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 국토부 산자부 장관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1심 결론이 맞습니다. 연락만 하고 기다려 도착하는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의사정서수 다 찬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국무위원으로서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리상 법률상 근거들을 잘 찾아내면서 네. 논리적인 논증을 해서 역시 뭐 고등법원 이 판사들답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이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점을 공무원의 입장에 두느냐 국민의 입장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대현한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런 논리라면은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면 밑에 사람들 다 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사람들의 항변을 수용해 주는 거지. 그렇지. 대통령이 시키는데 뭐 이 네. 말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하게 봤었는데 맞습니다. 예. 요거를 바로잡아 준 게 워낙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표정을 많이 지었는데 저에 대해서 판사한테 또 돈 먹었냐고 7년에 네가 좋아한다고 너가 그게 한계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형이 10년이었죠. 네, 구형이 이제 10년이었고 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내용이 그래도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좀 뭐 만족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제대로 된 판결이다 또는 제대로 된 판결 쪽에 가깝다라고 판결 나오는 거를 보면은 아까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요. 네. 반면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자꾸 얘기해요. 맞아. 뭐 사자성어 얘기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요 핵심 단어 중에 네. 법치주의. 법치주의.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신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동했었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라는 헌법의 정신들을 재천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도 설사 네가 볼 때 위법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저지하든지 대항하려고 그렇지. 해야지. 맞아. 물리력을 동원해 놓고 무슨 말이 많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형이 올해- 올라가는 요소로. 네, 오랜 특수부 검사 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렇죠. 이런 예. 태도들이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뭐 그 계엄 선포부 나중에 만들어서 세 단계 파쇄하는 활동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네.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이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윤석열 이놈이 별의별 거를 다 트집 잡았구나. 맞아. 야, 그거 맞아. 하나씩 다 격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들었는데. 시간이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법꾸라지 놈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그거를 또 트집 잡았더라고.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 윤석열이가 나 그때 대통령 탄핵됐었는데? 나 직권 없었는데? 맞아. 그게 어떻게 직권 남용이야? 이거를 또 썼더라고, 이놈이. 근데 그것도 역시 논리로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윤석열 너가 경호처장을 통해가지고 직권에 없는 일을 시킨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것은 직권 남용의 공범이 된다. 네. 야, 이건 정말 훌륭한 논리였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탄핵 공소행 노라고 자체가 그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네. 그 이제 경호처장의 직권. 처장의 직권을 그 남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범 관계가 된다. 형법 정칙에 네. 관한 공범과 신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재밌더라고요. 공범이 된다. 저는. 이거 예.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저는 요새 뭐 예전 같았으면 뭐 경험도 못 해볼 일 이렇게 법꾸라지들의 그렇죠. 법 기술을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나는 굉장히 재밌어. 근데 저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잔재주를 부리는 건데 김건희가 공범 아니라고 주장해가지고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거를 깨뜨려야 되고 네.
저기 한동수 부장님 그 판사도 해보고 검찰에도 계셔봤으니까 그거를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썼는데요. 뭐. 그 형사 합의부 판사들이 지금 생중계를 보시면 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 생활할 때 다른 판사들도 나처럼 같이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나와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현실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그 국회나 이런 데 출석해가지고 완전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수사 기법이라고 전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거를 감찰부장으로 보실 때 검사들은 다 저런 수법을 저렇게 가지고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이 똘마니들만 특정 집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부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이게 공소시효에 중요한 관련되고 오늘 제가 요즘 뭐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테마가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이렇게 수원 고검 여번에 감찰과 관련돼도 이거는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또 불리한 자료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왜 결론이 그렇게 나오냐면 그 중에 판사는 되게 자료에 따라서 판단에 기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불공정하게 돼 있다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나는 무죄 받을 수 있다, 무혐의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해요. 네. 특히 진술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그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도 저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사실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든 윤석열 당시 그 진술들에 의존해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요. 그 네. 부분은 역시 탐구할 지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네.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윤석열 쪽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봤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조마조마했던 게 있었어. 그거 뭐예요? 뭐냐면 군사보호시설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 부대 책임자의 허락받아야 승인이 되는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체포할 때 경호처장이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네. 그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막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야, 요거는 윤석열 쪽이 이기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제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판단을 했더라고. 이렇게 보안에 대한 문제와 공익에 대한 문제가 충돌할 때 그 경중을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 요거 좀 정리 가능할까요?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저 못했는데 걱정했어요, 솔직히. 네. 이것도 사실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군사시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불순한 의도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막으려고 군사시설 핑계를 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취지가 중요하네. 네. 초기에 이게 제가. 문제가 됐을 때 저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장은 무조건 체포 뭐 이런 것도 영원히 압수수색 못하죠. 다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안에 그러면 들어가 말이 안 보니까. 된다. 영원히 이거는 못해. 헌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헌법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충돌되는 이익과 이 가치들이 형량. 있을 때 네. 이것을 일단은 조화롭게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어느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영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장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석에 보면 법 체계의 뭐 문헌과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죠. 그 법 해석의 기본이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설, 네. 이설, 삼설이 가능합니다. 윤정식 부장이 현재 지금 펜딩돼 있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조이대가 절대 제청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다른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고 아, 그런 네. 부분은 하고 뭐 이 의식한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세요. 다만 이제 뭐 네.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오늘은 조금 참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뭐 저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너의 이름은 최치룩이네. 최치룩. 7년에 만족하는 최치룩. 와. 사실 양형 기준에도 11년 3개월인데요. 네. 아주 이건 7년은 조금 국민들이 약하죠. 많이 약하다고 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이 뭐 저라고 뭐 아주 뭐 100% 만족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바로 잡아줘서 아이 뭐 이 정도는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그 부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치작에 불과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렇죠. 지금 재판이 한두 개고 죄가 한두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너그럽게.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그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제는 진짜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제가 있어서 그런지 나도 좀 눈높이가 낮아졌나 봐.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방송 중입니다. 네. 네, 방송 중이에요. 네,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에요. 네. 저한테 서운한 거 없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아유, 그래도 뭐, 좀 낫다, 나는. 예. 그래도. 저는 양형 그 사유 얘기할 때 음. 그 부분이 제일 들어오더라고요. 형사처벌 경력은 없다. 음. 그런데 윤석열의 경력이나 범죄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그동안에 이건 법을 제일 잘하는 놈인데 이렇게 저는 좀 들렸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감경사도 거슬리는 게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만족한다 했는데, 네. 그거는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년 레전드입니다. 그 이게 레전드는 아니고 아니지, 뭘 레전드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내용과 또 조금 그래도 늘어난 부분이 네. 뭐 귀에 이렇게 뭐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예.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네. 진짜 예습으로 5개를 딱 정하고 가니까 쉽지? 잘 들리지? 그러니까 제가 내용 정리 다 그래, 했잖아요. 잘 들리잖아.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제도 그 다 이거 했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너 내가 보니까 나도 쓱 봤거든. 네. 너가 좀 잘 듣더라고 지금 보니까. 맞아. 어제는 여기 앉았었지 너. 내 기억나거든. 하나도 못 알아들어. 만약에 어제와 같은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판사가 윤석열이 주장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때 너 화냈을 거야. 그럴 때 저는 그게 판단인 줄 알고 와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딱 그 정리되니까 오케이 뭐 그러니까. 초반은 윤석열이 저렇게 주장한다. 뒤에가 중요해.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무위원 7명, 9명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거야. 맞아요. 아이고, 뭐 내가 준비한 대로 가더만. 요거 정리 좋았어. 진짜 좋았어. 요거는 저 진짜 아이.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아마 예습해야 돼 항상. 네.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컴팩트하고 가장 쉽게 준비하잖아. 맞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욱 씨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제갑을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갑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문건 얘기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 90년대 작성됐다가 지금 거의 30년 만에 작성이 됐다는 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작 비문이라고 볼 수 있는 문건인데 예. 보통 이제 정보사에서 공작 비문이라고 작성해서 이제 작성해서 특수처 안에 보관한 문건은 실행을 의미합니다. 실행이다. 예. 문건이 만들어졌다면 실행할 거다. 예, 아하.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작전만 했었지 문건을 실행한 적이 없고 예. 90년대 초까지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건만 작성해 뒀던 겁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이제 노상원이 30년 만에 다시 작성하라고 하니까 노상원이 부활시킨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면 노상원은 이때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럼 이들의 목적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예. 이 일종의 뭐 고문용?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이 내용을 3개월 전에도 기사를 썼었는데 예.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인정을 유도하는 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었다.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아하. 라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형태로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성관이 직원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먼저 협상을 시도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뭔가 고문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고 예.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은 이 자백 유도제 문건에 써인 걸 쓰겠다는 이런 3단계에 걸쳐가지고 예.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미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준 예.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짜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쓸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예.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아까 3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해하기 힘든데 이게 지금 이 문건이 나온 것을 지금 노상원이 뭐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만 수사 2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직제에 없는 거잖아요. 없죠. 밖에서 만들어서 무언가 이런 고문을 한다든지 뭐 누군가의 자백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군가를 족치는 자리다라고 예. 본다면 지금 이거를 특검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예.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문건이 나왔으니까 예. 누군가가 만들어서 보고 받은 사람이 나온 거니까 예.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어. 그리고 이미 작성자하고 논의했던 사람들까지 특정이 됐어요. 네, 제가 일단 종합특검팀에다가 실명은 다 말씀드려 놓은 상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게 내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인 집단들이 있었죠. 윤석열을 필두로 한 그 내각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있었고 뭐 그들의 한 덩어리가 있고 예. 사실은 또 한 덩어리는 군이잖아요. 이 군에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군 밖에 있었던 노상원까지 여기를 이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다리가 됐던 건 김용현이었을 것 예. 같고요. 그 외에 검찰 집단이라든지 뭐 또 다른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건데 군 내부에서 가장 어찌 보면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영역들이 벌어진 데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참나 어떤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저는 좀 헛소리인 게 모를 수가 없는 거 예. 아니냐고. 아니 문상호가 직접 국군 수도병원 가가지고 이 약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 부관이랑 같이 가서. 어허. 헛소리죠. 자기도 뭔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12.3 내란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이런 것들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소 희화되거나 좀 우스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윤석이 너무 어설펐네, 뭐 맞아요. 롯데리아에 모였네라는 네.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외피를 조금만 벗겨놓고 보면은 되게 심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예. 실현이 될 뻔했던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와서 그거를 비웃으면서 조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건가 싶고.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죠. 예. 끔찍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 벌어져서 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보도로 접하는 거라든지 들려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그런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보면 쥐도 새도 모르게란 말이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를 그게 성관이 직원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누구도 뭐 이렇게 명단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 버거보살 뭐 롯데리아에서 회의했다 그래서 뭔가 희화되고 다른 데서 그렇게 소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 육사 다닐 때요. 예.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노용래 시절에. 네. 그 문상호 전 사령관도 육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보계통으로 빠지는 그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군에서 브레인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나. 그래서 저는 어제 JTBC 보도 거기에서 나왔던 이 문건에 써있던 이 문장이 되게 섬뜩하게 느껴졌는데 예. 이 자백 유도제 관련해가지고 스트레스와 고문을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 약물을 투입해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그렇죠. 적었대요. 이게 네. 와 저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적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정말 만에 하나 실행이 됐다면은 누군가는 이 스트레스와 고문을 받고 약물을 투입 당해서 무저항 상태에서 억지로 지금 잘못된 말을 협박다 유도당하는 건데 예. 이게 21세기 인권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군 엘리트 출신들이 너무나
대담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획하고 그걸 심지어 성문화약고 남겼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번 사태에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파헤치고 징계하고 징벌하지 않으면 언제 반복될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군 내부가 예. 이번에 방첩사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 방첩사 스토리는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뭐 이재명을 찍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일종의 사찰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JTBC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현역 군인 그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언론사인 JTBC는 방첩사에도 입장을 물어봤겠지만 그런 적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군 내부에는 아직도 이 기운이 남아 있는 걸까요? 방첩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허. 저도 이제 여러 군 조직으로부터 좀 듣고 있는데 정보사는 방첩사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 지금 가장 이제 특권 부대라고 했던 데가 이제 휴민트 부대잖아요. HID. 예. 거기가 이제 정보사 산하가 아니라 뭐 국방정보본부장 산하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 산하로 갈지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가 않았는데 우리 그 지금 정권이 바뀌어 와서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작살나게 생겼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드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체가 확정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해군이든 해병대든 육군에서 이제 파견을 오신 분들이 다시 이제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제 뭐 대통령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날아갔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 현직 그 군인이 JTBC에다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다. 아니 그 예전에 조현천이라는 인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계엄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만들었었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려고 했더니 도망갔었죠. 이 도망갔던 인물이 언제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윤석열 들어서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내란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권은 바뀌더라도 군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뭐 장성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계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향후라고 해서 이게 만심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내란 청산 지겹다.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국민의힘도 툭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는 접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한가한 소리입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아직 내란 청산을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고 아직 밝혀야 될 것도 또 많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단함으로써 역사에 이런 걸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이 12.3 비상계엄 한 지가 언젠데 저는 이런 보도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청산할 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오혁진 기자 취재 내용들 몇 가지 볼 텐데 예. 윤석열 등이 추가 계엄 의혹 관련해서 합참 전현직 관계자들 소환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예. 그러니까 근데 수사 자체는 답보다. 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수사 상황을 좀 답보라고 본 이유가 과연 종합특검이 어쨌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김명수 혐의를 이렇게 네. 입건을 하긴 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용시켜서 기소시킬 수 있을지는 내부에서도 좀 우려가 좀 많이 나옵니다. 법리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합참 그 전 법무실장이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김명수 자택이랑 뭐 예전 뭐 합참 청사는 그건 뭐 잘못된 뭐 오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몇 명이 더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제가 예전에 합참 관계자들이. 예. 그리고 이제 계엄사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랑 통화했던 사람들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총 4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갑자기 이제 주말 사이에 수사가 좀 급진적으로 좀 빨라진 감은 없지 않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수사가 답보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김명수 측에서 모든 증거들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합참 내부에서 관리했던 문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파쇄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이미 작년부터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경찰과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만으로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보다는 내란 방조 혐의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그 김명수라는 합참의장은 이제 자기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군인 조직이라는 걸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 외에 관련자들인데 지금 뭔가 약간씩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여기도 뭐 껌껌이 등장하잖아요. 예. 뭐 최혜병 특검에서도 그렇고 껌껌이 등장하는데도 뭔가 자꾸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예. 뭐 우리 곽우신 기자도 뭐 최근에 본 기사 없죠? 네, 저도 사실 이슈 자체가 어허. 많이 좀 워낙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이시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시원이 최혜병 특검에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최혜병 특검이 당시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원을 구속시킬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구속도 못 시킬 분들은 그럼 그 위로 올라가는 라인도 막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시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그 이시원 그래서 종합특검도 지금 현재 과거 최혜병 특검팀과 같은 방식대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되는 게 없다. 지금 예.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게 런종섭. 예. 우리 오혁진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 드러나는 런종섭 마쿠 세력이에요. 예. 마쿠 세력이라면 이것도 매력 있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 꼬시는 뭐예요? 마쿠 세력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약간 종교계 그쪽으로 좀 봤는데. 종교계. 예. 기독교. 예,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예. 김장한 목사까지 수사를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종합특검에서는 거기까지 들여다보겠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최근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윤석열 씨가 목요일날 참고인 조사로 그 소환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종합특검에서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예. 소환 조사를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불렀는지 안 알려줌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예. 근데 제가 파악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교계 쪽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그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을 불렀는데 이게 강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특검이 수사 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저거 수사하고 싶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비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3대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단 불러보고 얘기나 들어보자라는 건데 이게 일단 불러놓고 얘기를 들어보자가 아니라 확실한 물증을 갖고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특검에 확보해놓은 물증이 거의 없어요. 증거는 없고 정황은 있고. 네네네. 사실은 수사하는 쪽에서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한다라고 하는 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요. 이게 무슨 이 증언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강제성을 띄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확실한 증거들을 특검에서 갖춰놓고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위증하지 못하도록 딱 해놓은 틀을 짜놓고 나서 그 계획하에 진행을 해야만 어쨌든 확실하게 증거를 따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정도 이제 역량이나 이제 배경 기반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2차 종합 특검도 많은데 만약에 이 성과가 좀 미진한 채 끝나면요. 국민의 레퍼토리 똑같을 겁니다. 거 봐라. 2차 종합 특검 너네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없지 않느냐. 이제 정리하지. 이 프레임이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벌써 예상이 돼서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지금 윤석열이 참고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번에 이시원을 불렀을 때 핵심 진술을 못 받아낸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시원 입장에서 저 아저씨가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부르면 되는 건데 뭐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뭔가 갖다 걸 게 없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뭐 보도에 따라서는 어떤 뭐 참고인인지 뭔지 안 알려준 상태에서 윤석열을 소환한다라고 했을 때 뭐 특검에 무언가 카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지금 오혁진 기자 말은 오히려 뭐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네네네. 예.